3단계 1호 2주 베토벤이 모차르트를 만났을 때. 클래식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모차르트와 베토벤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모차르트의 음악은 맑은 멜로디에 경쾌함이 느껴지지만 베토벤의 음악에는 힘센 기운이 느껴져요. 모차르트는 하늘이 내려준 천재성으로, 베토벤은 고난을 극복한 강한 의지로 널리 알려졌지요. 성격이나 음악적 취향 등은 많이 다른 두 사람이었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만큼은 다르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그들의 삶과 음악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음악의 신동과 음악의 성인이 만났어요. 따뜻한 봄볕이 주위를 감싸는 4월의 어느 날이에요. 정든 고향 보온을 떠나 음악의 도시 빈으로 간 17살의 베토벤은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베토벤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당시 유명한 음악가로 활동하고 있던 모차르트를 동경해왔습니다. 베토벤은 빈에 가면 모차르트를 꼭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해서든지 모차르트 선생님을 꼭 만나서 가르침을 받아야지. 음악 역사상 가장 놀라운 천재 모차르트는 11살 때부터 오페라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작곡한 오페라만 하더라도 이미 여러 편이 되어 천재적인 음악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베토벤이 빈으로 왔을 때 모차르트는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오페라 곡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었습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작품들 중에서 피가로의 결혼은 탄탄한 구성과 흥미로운 줄거리, 뛰어난 음악 요소를 갖춘 뛰어난 오페라였어요. 부푼 꿈을 안고 음악 공부를 하기 위해 고향을 떠난 베토벤은 하루라도 빨리 모차르트를 만나 가르침을 받고 싶었습니다. 빈에 도착한 베토벤은 하숙집을 정한 다음날 아침 모차르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모차르트 선생님,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빈에 오자마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꼭 받아주십시오. 어서 오게. 소개장에는 자네의 음악 실력이 대단하다고 적혀 있더군. 우선 자네의 연주부터 들었으면 좋겠네. 음악의 거장이자 천재라고 알려진 모차르트 앞에서 자기의 실력을 평가받는다는 생각에 베토벤은 가슴이 떨려왔어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숨을 가다듬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베토벤의 연주를 듣고 있는 모차르트의 얼굴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런 표정의 변화가 없는 모차르트를 보자 베토벤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모차르트 선생님은 내 연주에 실망하고 계신 것이 분명해. 이를 어쩐다. 사실 모차르트는 베토벤의 생각대로 연주를 듣고 기대한 것과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베토벤은 마음이 초조해졌어요. 베토벤은 모차르트의 어두운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선생님, 이 연주만으로 저를 판단하지 말아주시고 한 번 더 연주할 기회를 주세요. 선생님께서 짧은 멜로디를 쳐주시면 제가 즉흥곡으로 연주해보겠습니다. 즉흥곡이란 생각나는 대로 그 자리에서 바로 곡으로 나타내는 음악을 말해요. 나이 어린 베토벤이 자신있게 말하는 모습을 보고 모차르트는 그의 용기를 높이 샀습니다. 즉흥곡을 치겠다고? 좋아,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 모차르트는 피아노 앞에 앉아 짧은 곡을 한번 쳤습니다. 베토벤은 모차르트가 친 멜로디를 듣자 곧바로 즉흥곡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활기차고 힘이 넘치는 곡이었습니다. 모차르트는 베토벤의 즉흥곡을 쭉 따라 듣다가 그 멜로디에 흠뻑 빠져들었어요. 자네 정말 대단하군. 아주 훌륭한 곡이야. 자네는 훌륭한 음악가가 될 가능성이 있네. 베토벤은 모차르트의 칭찬을 듣자 후휴 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즉흥곡을 소화해내다니 정말 놀라워. 자네 같은 사람이 내게 가르침을 받겠다니 나 또한 기쁘다네. 모차르트는 베토벤의 어깨를 두드리며 칭찬을 했어요.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베토벤을 소개시켜주는 등 베토벤에 대한 애정이 매우 깊었습니다. 모차르트는 베토벤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위대한 음악가로 성장할 수 있다며 제자로 삼았어요.
이렇게 해서 후세에 이름을 남기게 될 위대한 음악가들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베토벤과 모차르트는 음악가로서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음악가로서 성장해 온 배경이나 환경에는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았어요. 그러나 음악적인 특징이나 경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베토벤을 제자로 삼아 가르치기로 약속한 모차르트는 집안이 가난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습니다. 작곡을 해서 돈을 벌어 생계비로 써야 할 만큼 형편이 어려웠지요. 그래서 쉴 새 없이 많은 작곡을 해야 했어요. 처음에 모차르트는 수강료도 받지 않고 베토벤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하지만 그것은 모차르트의 형편상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었지요. 그럴 무렵 베토벤은 갑자기 아버지로부터 급한 전보를 받았어요. 어머니가 위독하니 급히 본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베토벤은 빈에서의 음악 공부를 포기하고 속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으로 음악계 거장들의 운명적인 만남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가난과 고통 속에 아름다운 음악의 꽃을 피웠어요. 모차르트는 어려서부터 신동으로 유럽 여러 나라에 이름이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모차르트와 그의 누이를 데리고 각 나라로 연주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연주 여행을 다니는 동안 어린 모차르트는 당시의 음악들을 많이 접하면서 새로운 음악 세계에 대해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때 각 나라를 돌아다니며 느낀 감정과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던 시절의 경험들은 그의 작품 세계에 섬세하고 빠른 음악으로 나타났지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작품 경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모차르트의 행동에서는 음악만큼이나 섬세하고 생기발랄한 그의 성품이 드러나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모차르트는 아내가 될 콘스탄체 베버의 언니 알로이지아에게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것처럼 노래도 부르는 사람과 잘 맞아야 한다며 그녀의 목소리에 맞는 아리아를 작곡해 주었답니다. 또한 바이올린 솜씨가 좋은 사람에게는 바이올린을 위한 새로운 곡을, 비올라 솜씨가 좋은 사람에게는 비올라 곡을, 플루트를 잘 부는 사람에게는 플루트가 주인공이 되는 곡을 기꺼이 작곡해 주었어요. 모차르트에게는 이렇게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재주가 있었어요. 어느 추운 날 저녁, 친구인 다이너가 둥근 빵을 들고 모차르트를 찾아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축하할 일이라도 있는 거야? 의자들을 옆으로 치워둔 채 모차르트는 아내 콘스탄체와 빙글빙글 돌며 왈츠를 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왈츠 연습치고는 눈이 빙빙 돌 정도로 빨리 움직이고 있었지요. 어서 오세요, 다이너 씨. 콘스탄체는 거기까지 말하고는 숨을 헐떡거리며 크게 웃었어요. 다이너, 이 춤이 새로 나온 왈츠야. 이것 봐, 몸이 이렇게 후끈후끈해진단 말이야. 어리벙벙하게 서 있는 다이너에게 모차르트가 유쾌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자네 난로는 어떻게 하고? 그렇습니다. 모차르트의 집에는 난로에 뗄 장작이 없었던 것이었어요. 이러한 그의 유쾌하고 온정 있는 성품 때문에 모차르트가 작곡한 대부분의 성가는 따뜻하면서도 아름다운 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차르트는 어린 시절에 덧없이 연주여행을 다니면서 떠도는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모차르트는 자신이 가진 뛰어난 음악적 재주로 하루에도 몇 곡씩 작곡을 하면서 끊이지 않는 창작력을 불태웠어요. 하지만 35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온갖 가난과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어요. 베토벤 또한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잘 치는 등 음악적 재능을 보이자 그의 아버지는 어린 베토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피아노 연주를 시켰습니다. 그 당시 모차르트가 음악의 신동이라는 소문이 유럽에 자자하자 베토벤의 아버지는 궁리를 했어요. 우리 아들이 모차르트보다 못할 것도 없지. 연주 여행을 다니면서 돈을 벌여야 해. 베토벤의 아버지는 아들의 재능을 믿고 모차르트 아버지처럼 부자나 귀족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음악을 연주시켰습니다. 모차르트나 베토벤의 아버지는 자식의 재능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욕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런 부모의 욕심이 자식들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모차르트의 아버지나 베토벤의 아버지는 연주 여행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돈을 마음대로 쓰고 다녔어요. 특히 베토벤의 아버지는 아들이 연주하면서 번 돈을 아들에게는 하나도 주지 않고 오로지 자기가 먹고 즐기는 데에만 쓰고 다닐 정도였답니다. 베토벤은 어느 명문 백작가의 외동딸인 줄리에타에게 3년 동안 피아노 개인 지도를 해주면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베토벤은 그녀를 보기만 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줄리에타에게 내 사랑을 어떻게 고백하지? 난 평민의 신분에 지나지 않는데. 하지만 내 감정을 숨기지 못하겠어. 어쩌지? 평민의 신분으로 사랑을 고백하기 어려웠던 베토벤은 다만 월광 소나타로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해 가을, 베토벤은 용기를 내어 줄리에타에게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 마차를 몰고 시내로 달려나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줄리에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꽈당 하며 마차가 뒤집혀 베토벤은 크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상처가 어찌나 심했던지 예전에 알았던 귀병까지 재발하여 다시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뒤 베토벤은 빈에서 떨어진 작은 농촌에서 요양을 하면서도 줄리에타를 잊지 못했어요. 베토벤은 줄리에타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모든 것을 잊기 위해 작곡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위대한 음악을 남기고 떠났어요. 모차르트는 살아있을 때 엄청난 빚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장례는 극빈자의 장례로 치러졌다고 합니다. 모차르트의 장례가 치러지던 날은 아침부터 밤까지 심한 눈보라가 휘몰아쳤어요. 모차르트는 성 마르크스 묘지 안에 있는 빈민 묘지에 다른 4-5명의 극빈자와 함께 묻혔어요. 그런데 이날 날씨가 너무 추워 묘지를 만든 인부들이 누구의 묘인지 표지를 세워두는 것조차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모차르트가 진짜로 묻힌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했던 몇 명의 친구들도 날씨 때문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서 위대한 음악가의 묘지를 찾을 수 없게 되었지요. 모차르트는 수없이 많은 위대한 작품을 남겼지만 살아서는 그에 걸맞는 명성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어요. 죽은 다음에서야 편견 없이 위대한 작곡가로 평가받게 되었지요. 심지어 오스트리아의 한 박물관에 있는 두개골이 모차르트의 것인지 가리기 위해 DNA 분석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모차르트는 어린 시절부터 연주여행을 다닌 덕분에 하이든, 바흐 등과 같은 세계적인 음악가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자신의 음악 세계를 더욱 넓혀 나갔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우한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창작의 열정을 불태운 그의 예술로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답니다. 반면 베토벤은 한창 작곡가로 이름을 날리던 무렵에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 장애인이 되고 말았어요. 작곡가의 생명인 청각을 잃었다는 것은 가혹할 정도로 불행한 일이었지만 베토벤은 그 운명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며 고통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런 그의 행적은 작품 속에 고스란히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즐겨 연주하고 듣는 베토벤의 음악들은 대부분 그가 귓병을 앓기 시작한 후에 작곡된 것입니다. 음악가가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도 베토벤은 어떻게 절망하지 않고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자신을 채찍질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천둥과 번개가 내리치는 폭풍우가 요란하던 어느 날 베토벤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음악적 능력을 인정받아 여러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또한 그의 작품은 빈을 비롯한 유럽 각지의 출판사에서 앞다투어 출판했습니다. 따라서 출판에서 얻은 수익과 귀족들의 지원으로 모차르트와는 달리 베토벤은 비교적 안정된 삶의 마지막을 보낼 수 있었지요. 베토벤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차르트와 베토벤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음악이라는 희망을 사람들의 가슴에 남겨놓고 떠났습니다.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음악 세계. 모차르트는 음악 역사상 드물게 천재로 인정받은 음악가예요. 그는 어린 시절에 신동이란 소리를 들으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런 천재성 때문인지 모차르트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작곡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가끔씩 그는 두 곡을 동시에 작곡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는 빠르게 작곡을 했어도 한결같이 완성도가 높은 작품을 만들었어요. 멜로디와 박자 하나하나에도 소홀하지 않은 훌륭한 곡이었습니다. 모차르트는 어쩔 수 없는 가난 속에서 쓸쓸한 최후를 맞았어요. 그러나 그의 음악에는 힘겨웠던 삶을 하나도 느낄 수 없을 만큼 경쾌한 멜로디를 이루는 것이 많았지요. 고통이나 슬픔, 외로움보다는 맑고 경쾌한 분위기가 감돌았답니다. 모차르트의 음악 형식은 극히 단순하고 멜로디는 아름답고 섬세하여 마치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듯한 작은 움직임들이 보였어요. 모차르트의 작품 중 교향곡 40번 1악장은 지금도 축하 행사에 자주 연주되고 있어요. 또 마술피리 서곡에서도 즐겁고 밝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베토벤의 음악에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자 하는 힘이 흘러넘칩니다. 베토벤은 많은 작품을 남겼어요. 9곡의 교향곡, 피아노 소나타, 오페라 피델리오, 현악 4중주곡, 장엄 미사 등 어느 것 하나라도 불멸의 명작이라 하지 않을 수 없지요. 젊었을 때부터 이미 귀가 잘 들리지 않았던 베토벤은 인생의 마지막 무렵에는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음악가로서 가장 중요한 청력을 잃고도 베토벤은 결코 운명의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나는 운명을 지배한다. 운명에게 완전히 굴복당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향곡 중 하나인 운명 교향곡은 빠바바밤 하는 강렬한 느낌으로 시작되어요.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 닥치는 느낌을 잘 나타내고 있는 유명한 곡이지요. 베토벤은 이 빠바바밤 하는 소리가 운명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라고 했답니다. 이처럼 운명 교향곡은 운명을 극복하고 승리의 기쁨을 나타낸 힘차고 웅장한 교향곡입니다. 이 곡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한다는 의지를 담아내고 있어요. 베토벤은 운명의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도 어떠한 고통이나 고난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작품 속에 담아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세상과 음악으로 소통하고 있었지요. 베토벤의 작품은 모차르트의 것과 달리 맑은 멜로디나 경쾌함을 보이지 않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쓰러지지 않겠다는 힘센 기운을 느끼게 하는 작품들이 그의 음악 세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의 영웅 교향곡이나 합창 교향곡 같은 음악을 들어보면 웅대하고 엄숙한 느낌에 온몸을 떨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고난을 극복한 사람의 의지와 능력이 결합된 위대한 결과이기 때문이죠.